이때 죽은 민간인이 다 추정치지만 결국 2천만 명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나오는데 거의 당시에 우리 조선을 다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행동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했어야만 했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저는 그래서 히틀러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올랐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를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려고 그래요. 일단 먼저 히틀러라는 개인을 한번 보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그 주변 환경이 어떠했는가,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가, 그래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우선 히틀러라는 사람의 개인을 보자면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히틀러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관이었어요. 세관이었는데 아버지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고는 해요. 폭력을 막 저지르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가부장적이었고 히틀러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하고 좋은 기억이 별로 없고 근데 어린 시절 히틀러는 공부도 못하고 문제아였고 학교에서는 본인은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어 했다 그래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일 수 있지만 화가를 만드는 그 아카데미에서 2번이나 이제 거부하게 되는데 그 이후 히틀러의 삶은 그냥 무의도식하게 돼요. 허풍이나 치면서 나는 화가가 될 거야. 난 미래의 화가야 하면서 심지어는 중간에 이제 영장이 나오는데 군대 가라고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도망다녀요. 도망다니지만 또 오스트리아를 떠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제법 있는데 그 유산을 24세에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 24세까지 오스트리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4살이 되자 돈을 받아가지고 오스트리아를 떠나죠. 그러니까 사실 군 문제 때문에 떠난 거죠. 지금까지에서는 전혀 삶의 변화가 앞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여기서 그냥 이대로 갔으면 히틀러는 정말 역사의 이름은커녕 그냥 찌질한 사람의 하나로 그냥 끝나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히틀러에게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에요. 전쟁이 히틀러에게 기회를 줘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이 전쟁은 독일 민족주의를 내건 전쟁이거든요. 독일 민족, 슬라브 민족, 민족과 민족이 충돌한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히틀러는 이 전쟁을 정말 반겼고 오스트리아에서는 군대 안 가지고 도망 다녔잖아요. 본인이 자원 입대를 해요. 독일의 자원 입대를. 독일 사람도 아닌데 독일 군대에 정의감에 불타서 자원 입대를 하게 돼요. 당시 히틀러는 연락병이었대요. 총알이 쏟아지는 그 와중에 전방과 후방을 직접 오가면서 그 전력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연락병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하여 1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는 천십자 훈장을 2급, 1급에서 각각 2번을 받아요. 당시 이제 전쟁이 끝난 독일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겠죠. 네. 그 과정에서 엄청난 학살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요. 이 혼란이 사실은 히틀러에게 기회가 돼요. 이 찌질했던 히틀러지만 군대에서는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줬잖아요. 군인이었던 히틀러에게 하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히틀러를 노동자 사회당에 투입을 하는데 뿌락치로 보낸 거예요. 가서 이제 동태를 파악하고 거기 갔던 히틀러가 이제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뭐 막 떠들 거 아니에요. 뭐 정치는 이래야 된다, 뭐 노동자는 이래야 된다. 원래는 조용히 관찰을 해야 되는데 듣다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떠든 거예요. 열변을 토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뿌락지로 들어가서 관찰만 하려고 하다가 못 참고. 도대체 말이야 이런 엉터리들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말이야 지금 막 이렇게 떠드는데 그걸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되게 말을 잘하네. 그래서 곧 여기서 이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이때 주목을 받아서 우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어. 와봐 또 딴 데 가서 또 연설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대중선동가. 그렇죠. 대중선동가가 돼가는 거죠. 사실 히틀러가 이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서 잘한 건 이거 하나예요. 바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너무나 천부적이었고 이거 하나만큼은 히틀러가 가진 능력이었던 거죠.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이렇게 들고서 그냥 읽는 거죠. 중간중간 읽으니까 다 재미가 없고 다 딴 생각하다가 끝나면은 와 박수치고 이런 상황인데 히틀러만 올라가면 무대가 불이 막 타는 거야. 막 열정에 불타게 되죠. 이 사람 말을 듣다 보면은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갑자기 막 고양돼가지고 와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다 일어나서 만세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연설을 하게 된 사람이네요. 이 맞아요. 사람은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같이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해요. 처음에는 일단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더라고요. 완전히 주목을 해서 왜 얘기 안 하지? 뭐 거의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주 조용히 시작을 해요. 차근차근하게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착착착착착착 올라가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막 쓰러지면서 머리가 흔들리고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떠들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와 하면 또 탁 떨어져서 다시 또 착착착착 하면서 히틀러는 그때 한두 장 종이만 가져갔고 여기에다 이렇게 키워드만 몇 개만 가지고 쓰고 키워드에 줄쳐놓고 이것만 들고 2시간 정도 떠들 수 있었대요. 그냥. 일단 이 연설을 분석한 사람들 말로는 핵심은 단순할 것. 그렇지. 메시지는 아주 단순한 한 개, 두 개고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으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바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정확한 대상, 분노의 대상을 정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저번 시간에도 우리 작가님께 말씀하셨던 혐오의 감정을 입혀주면 돼요. 이게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할지. 뭔가 불평감을 주고 그것에 대한 원인을 지적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굴러가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 정권의 저 정치인들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우리가 전쟁에 이기고 있었는데 지게 만들었고 유대인들이 뒤에서 다 농간을 쳐가지고 우리 국민과 군대를 분열시키고 히틀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전쟁에 진 이후에 협정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 뒤에 이제 협정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 협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너무나 굴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땅을 뺏기고 그 땅뿐만 아니라 엄청난 배상금을 이제 물라고. 근데 그 배상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어요. 당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독일은 붕괴된 상태라서 돈을 뭐 주기는커녕 지금 이 자체가 굴러가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너희 줄 때까지 우리가 너희 땅을 점령할 거야. 그리고 군대를 보내요. 너희 배상금 줄 때까지 우리 안 나가. 그러니까 이러니까 독일 국민이 정말 완전히 빡 치는 거죠. 야, 이걸 독일 군인이 그냥 막고 있냐? 싸워야지. 우리 정부는 뭐 하나? 막 이러는 거죠. 그때 이제 히틀러는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쿠데타를 일으킬 절호의 시점이다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런데 계속 나오겠지만 히틀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거에 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제적, 정치적, 역사에 대한 뭐 이런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연설은 잘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쭈뼛거리고 사람들하고 소통도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위치에 올라갈 거라고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캐릭터죠. 시원치 않게 기획되고 그냥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은 쿠데타는 진압당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게 기회가 돼요. 사실은 사실 반역자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러면 뭐 엄청난 중벌을 받는데. 보통은 이걸로 끝나죠. 정치 인생이 끝나게 돼야 되는데 쿠데타에 실패하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재판이 진행되죠. 이 재판을 이용하죠. 거기서 또 언변이 그래, 이거 내가 다 주동한 거야. 내가 다 한 거고 나는 새로운 독일을 원했고 지금 봐봐. 이 말도 안 되는 정부가 나한테 권력을 주면 이렇게 안 할 거야. 이러자 오히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그 마음이 뭔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막 나라가 지금 엉망이고 개판이 됐는데 쿠데타가 마음속으로는 또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했는데 자기를 인정했어. 인정하고 난 후회하지 않는다. 저게 저건 나의 동지죠. 결국 법원이 결국은 여기 극형 같은 걸 때려야 되는데 그렇죠. 5년형을 선고하게 되고 그다음에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엄청난 대접을 받아요. 전국에서 팬레터와 꽃다발이 수북히 쌓이고
간수들이 큰 방을 마련해서 소파에 누워 있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 히틀러는 5년을 다 살지 않고 1년 9개월 만에 나와요. 그 감옥에 있는 동안 히틀러가 놀지 않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해요. 책을 써요. 아, 그게 나의 투쟁인가? 그게 나의 투쟁이죠. 나의 투쟁. 아, 예. 그 책이 사실은 이후에 이제 모든 이 히틀러의 악행이 일어날 때 근거로 삼았던 법전이 바로 나의 투쟁이에요. 인류 역사상 인쇄물로 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킨 두 권의 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악마의 망치죠. 아내의 망치하고 이 두 권을 선택해요. 나중에 독일의 모든 가정에 한 권씩 읽게 되고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독일에서는 나중에 성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은 정말 편견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미화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근데 교양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런 책을 사람들이 보고 그 책에 따라 움직인다는 게 진짜 무서운 일이죠. 어쨌든 히틀러한테는 그 쿠데타 시도가 자신을 전국구 스타로 만드는 계기가 돼요. 이제 두 번째 기회가 히틀러를 총통의 자리로 보내게 되는데 1929년 10월 뉴욕의 증시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 경제 대공황이 오는 거죠. 당시 독일도 여기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는데 사실 이런 위기에 봉착하면 할 일이 많거든요. 뭐 사람들의 복지 수준을 줄이고 그다음에 임금을 세금을 높이고 이런 많은 정책들을 해서 이 위기를 타파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피려고 하려면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근데 의회에서는 이걸 논의하긴커녕 맨날 파당 싸움만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이걸 놓쳤을 리가 없잖아요. 거대한 대중 집회를 열어서 이거 봐라 무능한 정권이 오늘도 또 분명 법안 통과 못하고 서로 지들끼리 싸울 거다 막 하면서 선동을 하자 나치에 대한 인기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선동 안엔 또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분노의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그 사이에 실제를 껴넣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예, 예. 그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게 사실을. 사실 이 위기가 터지기 직전만 해도 나치당에 대한 지지율은 2% 근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위기를 통해서 2%였던 나치 정당이 20%로 확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게 40%가 되고 그쯤 되자 이제 총리가 되죠. 막 총리가 된 히틀러는 이제 수많은 법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긴급한 상황에 있다. 일단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언론, 집회, 결사 이런 자유 다 일단 무시하고 우리는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그래서 불과 한 1년 반여 동안 수많은 법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정당 만드는 거를 못하게 하는 신당 창당 금지법,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가 법을 만드는 법 이런 식으로 독재에 대한 기반을 다 준비해놨네요. 근데 이때 재미있는 것이 이게 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사람들이 법을 만들 때마다 사람들이 이거 좀 무리한 거 아니야 싶으면은 그래? 국민투표할게. 국민투표를 해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할 때 또 엄청난 선동을 하고 또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면 엄청난 지지를 또 해주고 이게 반복되면서 평소에 저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했다가도 통과되고 하는 거죠. 그때마다 국민들이 지지해주는 거를 등에 업고 계속 지지율을 높여가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대통령직까지 다 겸직하면서 총통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래서 총통이구나. 총리와 대통령을 합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주관하는 총통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몇 년밖에 안 걸리는 거죠. 결국은 이 독일이 위기에 처하는 것이 히틀러에게 아주 행운으로 계속 작용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남들의 혹은 자신 국가의 불행을 먹고 자라난 괴물이네요. 진짜. 그렇죠. 과거에는 그런 찌질한 사람이었는데 뭐만 하면 국민들이 막 이렇게 해주고 엄청 자기 자신이 고양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단지 그렇게 선동하는 능력만 가지고 그건 바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협조했기 때문이거든요.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자본가들도 있고 그 소위 말하는 권력가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들이 허용을 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일단 이 당시 이 독일의 상황에서 지배 세력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공산주의 혁명이래요. 이 1920년대의 유럽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혁명이 막 일어나서 거기 왕 다 죽이고 뭐 귀족들 다 죽이고 이후 내전이 벌어지고 진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저 모습을 보니까 독일의 당시 권력자들, 자본가들은 가장 두려운 게 공산주의 혁명이고 실제로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싫은데 저들을 어떻게 제거할까? 그럴 때 히틀러의 적이 바로 공산주의자였거든요. 히틀러는 공산주의자들을 없애버려야 한다 그랬어요. 쓸어버려야 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죠. 우리가 쟤를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히틀러를 데려다가 표를 다 얻어서 권력을 잡고 보아하니 히틀러는 바보 같으니까 얘는 적절히 한 1, 2년 데리고 놀다가 얘를 제거하고 우리가 이 권력을 갖자. 근데 사실 이것이 20세기에 벌어진 독재자가 들어올 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태인에 대한 건데 유태인에 대한 그 반감 정서는 놀랍게도 독일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시 유럽에 되게 팽배해 있었고 원래 유럽에서는 이렇게 위기가 올 때마다 유태인들이 언제나 독내북이었어요. 유태인을 그 학살하는 것도 우리는 맨 마지막에 그 가스실 얘기만 다 알고 있는데 정권을 잡은 건 32년이잖아요. 가스실 얘기는 40년이기 때문에 10년의 갭이 있어요. 그 10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 유대인들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차근차근 괴롭혀서 결국 학살로까지 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시민권을 박탈, 시민이 아니면 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그다음에 그 공직자를 다 쫓는, 그러니까 공직에 못 나가요. 그러면 일단 공무원들부터 실업자가 돼. 하지만 새로운 직업은 가질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쓰레기 청소만 가능하고 왜 이렇게 하냐면은 유대인들은 더럽다고 얘기하거든요. 불결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체포에 가면은 일부러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하게 하고 화장실도 못 사용하게 해요. 그럼 그 안이 똥오줌으로 범벅이 될 때까지 둬요. 더럽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들을 격리시키고 캠프에 보내고 조직적으로 빠른 속도로 주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기 별을 달게 하잖아요. 네. 별을 단 사람들은 누가 때려도 괜찮아요. 길을 가다가 막 수염을 뜯기기도 하고 경찰력이 보호하지 않아요.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계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 이미 학계에는 수많은 유태인들이 있었어요. 이 아인슈타인도 유태인이었고요. 양제카가 만든 수많은 과학자들 다 유태인을 안 찾기가 어려울 만큼 유태인이 많아요. 특히 이 물리학의 역사에는 유태인 천지이고 파인만도 유태인이었고요. 다 유태인들인데 이들을 다 제거한다 그러자 만세를 부르는 거죠. 자리가 생기죠. 지금 계약직 연구원으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유태인이기 때문에 출근하는데 학생들이 돌 던져요. 유대인 떠나라 돌 던지고 위대한 그 철학자 이런 책들을 다 모아다 불태우는 일이 벌어지는데 베를린이 제일 유명하지만 사실 독일 각지에서 해요. 나의 투쟁의 정신에 따라서 아리아인을 병들게 하는 철학을 만든 지식인들의 책들을 다 불태워야 한다. 민주주의고 투표를 하고 과학을 발전시킨 합리적인 사람들이 단지 유대인을 박멸해야 되는 종족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단지 생각을 약간 바꿈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